지금 우리가 고전학파의 견해가 시장 경제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고전학파는 시장이 안정적이다. 그 이유를 여러 개를 대고 있는데 하나는 시장 자동 조절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비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시장 자동 조절 기능에서는 자원 가격 또는 자금 대부 시장에서의 이자율 변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고전학파의 소비 얘네들은 과연 소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케인즈는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반대죠. 이 사람들은 소비도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선 투자에 대해서 보게 되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거고 그 다음은 다음번에 생각을 하죠. 그죠? 자, 문제는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소비를 보면 이 소비라는 것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소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소비의 결정 요인은 소비를 움직이는 어떠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소비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은 몇 가지의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지 돼요. 우리가 이 소비와 소비 지출, 이거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들었어요. 그죠? 소비 활동하고 있는 것하고 소비 지출하고 있는 것하고는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시에서 GDP를 계산을 할 때는 이 소비 지출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소비 행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이거 소비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이 용어 때문에 좀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죠? 소비 지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소비 성향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요. 소비 성향이 다르게 되면 효과가 확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 소비 성향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다르게 되느냐. 일단은 소비 성향 이 둘로 나눠서 보게 되면 하나는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해서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평균은 진짜 평균 개념이죠. 소득에서 너의 소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니? 좀 기간을 장기간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죠? 시간을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소득이 조금 늘어날 때 너가 소비를 얼만큼 했니?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한계 소비 성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한계 소비 성향이건 평균 소비 성향이건 거의 1에 가까울 수 있죠. 그죠? 버는 만큼 다 써. 조금 더 벌면 그거 다 써.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나가지는 않더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평균의 개념과 지금 한계의 개념, 우리가 마지날의 개념을 굉장히 우리가 경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죠.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사람들은 과연, 한 단위의 소득이 더 증가할 때 사람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를 증가시키는가? 이것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확 달라지는 경우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출을 했어요. 정부가 썼어, 돈을. 정부가 이 국가 경제 내에서 돈을 쓰게 되면 누군가의 소득으로 가겠죠. 누군가의 소득으로 갔는데 얘가 자기 소득의 딱 반만 쓰는 애야. 그러면 지금 얘가 100만 원을 만약에 100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100을 받고 100의 소득이 있고 이걸 가지고 얘는 얼마만큼을 쓰냐면 50만큼을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은 2분의 1, 0.5가 되죠. 누군가의 소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소득으로 다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50을 받고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한 국가 경제의 한계 소비 성향이 0.5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25만큼을 쓰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거의 1에 가깝다,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0.5보다만 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소득의 증가분보다는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정부가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소득의 증가를 다 합치게 되면 GDP의 증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국가 경제에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한계 소비 성향의 크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 소비 성향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놈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하고는 또 설명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소득이 있고 지금 소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평균의 개념의 소비 성향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을 찾는다라고 할 때 물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렇죠? 단계에서 얘가 만약에 A만큼의 기초 소비가 있고 그리고 B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지금 소비가 증가하는 것만큼 얘는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는 것만큼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소비가 늘어나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계 소비 성향, 이쪽에서는 평균 소비 성향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얘기죠. 그죠? 요건 나중에 또 하게 돼요. 또 그죠? 이렇게 생겼죠. 자, 먼저 우리 케인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케인즈는 이 소비가 어떻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지.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소비 함수는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써 있으니까 쓰지 말자. 몸도 안 좋은데. 그죠? 절대 소득 가설. 이 소비라는 것이 A 플러스 B의 YD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YD라고 얘기하게 되면 disposable income. 내가 쓸 수 있는 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 그러면 소득이 있는데 못 쓰는 게 있어? 당연히 있죠. 내가 세금을 어떻게 써? 세금을 빼야 돼. 그죠? 이걸 빼면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죠. 정부가 가져가는 게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남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소비는 절대적으로 소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bsolute Income Hypothesis. Repeat after me. 나 이 발음이 안 돼요, 사실은. Hypothesis. 아이고, 안 되죠. 절대 소득 가설이 있죠. 절대 소득 가설. 소득에 달려있다는 거죠. 완전히 소득에.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소비가 증가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케인즈가 생각할 때에는 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늘 안정적인 상황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냐? 아닐 수도 있겠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냐? 아니면 불균형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냐? 불균형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침체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침체된 소득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열된 상태에서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될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비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불안정하다고 얘기한다면 소비의 크기가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늘 안정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걸 얘기했다고? GDP의
얼마? 70%. GDP의 70%를 차지하는 이 소비가 만약에 경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경기 자체가 얼마만큼 또 복잡하게 변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케인즈는 하고 있는 거죠.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절대소득가설을 가만 뜯어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독립적이다. 그리고 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가처분 소득, 누구의 가처분 소득, 나의 가처분 소득, 국가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야. 다른 사람의 소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과거의 것도 상관이 없어.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절대소득가설 바로 이 짤막한 수식이 보여주고 있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생각할 때 남의 것도 아니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현재 너가 갖고 있는 소득으로 소비하는 것 아니냐? 맞죠?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그죠? 상당히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사람의 얘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소비도 불안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또다시 그리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소비가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처분 소득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C1의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C1의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한계 소비 성향은 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절편 A는 단기적으로 현재 얘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먹고 입고 자야 돼요. 그죠?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기초 소비죠.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 평균 소비 성향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는 거죠. 왜? Y분의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케인즈의 얘기다라는 얘기죠. 케인즈의 얘기다. 자, 이제 케인즈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먼저 항상 소득 가설, Permanent Income Hypothesis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Permanent Income이에요. 항상 소득. 여기서는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이 있죠. 그죠? 일시소득, 임시소득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소득을 이렇게 구분을 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 항상 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월급이 있고 아니면 월 매출이 있고 월 수입이 발생되는 것, 일정하게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수입들. 자영업을 하건 아니면 제조업을 하건 이 사람들은 일정하게 자기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매출들이 있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건 어떻게 되건 간에 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것을 가지고 소비를 하려고 결정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소득도 있어, 물론. 보너스도 있고. 때때로는 복권에 당첨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가만 보면요. 좀 오래된 얘기처럼 보이죠. 월급과 보너스 이렇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전, 요 정도까지. 80년대까지도. 그죠? 지금은 연봉제죠. 그래서 월급 보너스 플러스 해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너 얼마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월급 있고 보너스 몇백 프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 뽑을 때 공고를 냈었어요. 월급 300에 보너스 400%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매달 300만 원 월급을 받고 그리고 400% 그 보너스라고 하면 3개월에 300만 원씩을 더 받는 거죠. 그게 100%, 200%, 300, 400, 4번.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 가지고선 살고 보너스는 저축하자 이렇게 살았던 게 사실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보너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보너스가. 가끔 주는 데 있죠. 공사 같은데 실적이 안 나와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뭐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도 부서별로 다르다 그러죠.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상여금 체계가 엄청나게 크다 이거죠. 복권 같은 경우, 그죠? 복권에 관련된 그러한 얘기들은 상당히 많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 비극이죠. 네? 복권이 당첨돼서 그 다음날 비서 안 해. 그러고선 나갔다가 한 1, 2년 만에 다시 비서로 복귀. 다 날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미국 얘기죠. 한국에서도 뭐 간혹 뭐 복권 당첨됐다가 비극적인 거 얘기는 나오지만 신문에는 비극만 나와요. 희극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나는 복권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복권 안 사요. 누가 지나가다가 사자고 사자 그러면 제정신 아닐 때, 제정신 아닐 때 누가 지나가다가 사자고 사자 그러면 그래. 그때나 잠깐 제정신 아닌 그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간혹 있죠. 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당첨 확률을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룰렛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안 해요. 복권 당첨되는 거 어떤 사람이 이건 미국의 얘기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일평생을 복권을 한 번호만 사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6자리 번호를 딱 정해놓고 계속 그 번호만 주구장창 샀었죠. 한 번도 안 빼먹고. 한 번도 안 빼먹고. 1등 당첨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한 번 딱 한 주 아파가지고 못 샀어요. 근데 그 주에 그 복권이 그 번호가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한 20년을 그렇게 샀는데 한 주도 안 빼먹은 거예요, 샀는데 자살했어요. 비극은 그 다음 주에 또 나타났죠. 그 번호를 그대로 샀었으면 2등에 당첨되는 거였었어요. 진짜 비극이죠. 그래서 신문에까지 나왔었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복권은 항상 우리는 비극들을 많이 보죠. 사야 할 이유를 별로 못 느끼죠. 자선 사업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도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소비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떠한 생각이에요? 평생에 걸친 그러한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선 나의 소비를 결정한다. 그걸 가지고선 나의 소비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의 지금 소비 이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고전학파에서 보게 되는 이 소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왜?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시장 자동 조정 역할에 따라서 균형으로 돌아와. 조금 벗어나다가도 다시 균형에 돌아와. 항상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소득이야. 그 상황에서의 소득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소득에서 소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소비가 어떻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쭉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생애주기 가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연봉이 얼마나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듯이 평생 소득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시간을 길게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을 보면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러한 형태로 소비를 하지 않지. 나이가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초년, 중년, 노년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벌이를 보게 되면, 벌이는 없어. 근데 중년으로 가서 좀, 이게 너무 적다. 그죠? 중년으로 가서 좀 벌고, 적다.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래 살아요. 그죠? 너무 오래 살면 안 좋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린애들 먹여 살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노후를 대비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벌이가 없다고 해서 안 써? 쓰지. 누구 돈으로? 부모님 돈으로. 그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비 얘기가 틀려? 맞지. 그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본다 그러면 이 소비라는 것이 어릴 때보다 조금씩 더 쓰는 거 느껴지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썼던 거 생각해봐. 사탕 하나 사 먹으면서 달달달 하던 애들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막 찔러. 이거 소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노년에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옛날 얘기죠.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죠. 노년에서는 소비도 줄어요. 이렇게 된다고들 버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지 하여간 일단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소비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까? 평생에 걸친 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소득은 얼마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연봉 3천? 연봉 3천도 아니에요. 4천 정도로 시작하고 한 5년 후에 7천 가고 10년 후에 1억 가자. 현재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나의 소비를 계획을 해. 그래서 나는 지나가고 나면 10년 후에는 뭘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소득을, 평생 동안의 소비를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애주기 가설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다. 모딜리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넘어가도 되죠. 다음은 랜덤 워크. 이거는 사실은 내가, 별로 가르치는데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다들 써대는 그러한 얘기들이라서, 소개는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가만 보세요. 지금까지 요거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볼까요? 랜덤워크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겁니까? 임의보행이죠. 임의보행. 임의보행이 지금 소비에서만 임의보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도 임의보행을 얘기하고 저기에서도 임의보행에 대한 랜덤워크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해요. 랜덤워크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계열이나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코인티그레이션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강아지와 술 취한 사람 이 둘이 바 앞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바 앞에서 술이 잔뜩 취한 사람과 강아지는 이쪽으로 갔어요. 얘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죠. 가끔가다 여기 냄새 풍기고 여기 냄새 풍기고 가는 거죠. 그죠? 술 취한 사람은 이쪽으로 출발했어요. 이렇게 출발을 한 거죠. 얘가 이 순간에 여기에서 어디로 갈지는 몰라. 근데 얘네 둘을 가만 보니까 오이? 패턴이 있네? 이런 거죠. 어떻게? 이 둘을 합쳤어. 얘는 방향을 이쪽으로 한 걸, 얘는 방향을 이쪽으로 한 걸, 방향을 한 방향으로 모아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얘하고의 패턴이 보이더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들을 보게 되면, 에라텀의 화이트 노이즈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0과 표준 편차 1.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0과 1이 없으면 산수 못하죠. 평균 0이야. 표준 편차가 1이야. 만약에 지금
현재 평균이 2다 라고 하게 되면 다음번에 나올 숫자는 2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작을 거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랜덤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비라는 것이 변하긴 변해.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은 알아. 어떤 거? 이러한 패턴을, 이러한 0과 1의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방향도 알아.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인지. 단지 요 짤막짤막한 요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몰라도 된다. 왜? 알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소비가 변화하는데 알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왜 소비가 뭐 때문에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공부해야 되니? 필요 없어. 집어치우세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소비 함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얘기가 투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들어본 적도 있겠고 교과서를 이렇게 보다가 합리적 기대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들을 다 이용을 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소비에 대한 그 함수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왜 랜덤워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말을 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로 거시경제 이론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어떠한 차이들 있는 거죠. 물론 여기는 지금 고전학파의 후세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라서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신고전학파 80년대 이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팬시해 보인다고 얘기했네? 팬시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케인즈나 아니면 고전학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난 경우죠. 벗어났어요. 완전 예견에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죠? 그 둘 간의 대립에서는 벗어나서 완전 예견에 합쳐서 거기에서 얘기.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 얘기하고 지금 고전학파 얘기들을 딱 2개, 3개 이렇게 보게 된 거, 4개 본 거죠. 그죠? 절대소득가설, 항상 평생소득가설, 생애주기설, 그죠? 생애주기설, 그리고 지금 이 랜덤워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도 케인즈의 얘기를 상당히 반박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상대소득가설이라는 거죠. 상대소득. 이 상대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케인즈는 독립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두젠벨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이다. 웃기는 소리. 무슨 독립적? 사회 또는 시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들 가만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돼가지고선 까먹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겨울에 입고 다녔던 노스페이스 안 입었던 사람 학생들은 지금 여기에 속하는 거죠. 비유행 스놉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남들 다 입어서 난 저건 싫어. 남들 다 하는 거 안 해. 자, 남들 다 하는 거 안 해? 그냥 네가 안 하면 네가 안 한다면 케인즈 얘기예요. 그죠? 너의 소득에서 나는 안 할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 걸 보고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케인즈 얘기하고는 다른 거죠.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 봐라.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지. 아니면 남들 하는 거 보고 안 하지. 이런 것들 보지 않냐? 그죠?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느냐. 과시하려는 거. 그죠?
보여줄 게 나는 이것밖에 없어. 옷. 그죠? 나의 내면은 끝이야. 옷만 봐. 라고 하면서 과시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뭐 내면도 훌륭한 사람들이 과시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과시. 소비를, 과시 효과, 이거 지금 뭐, 베블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과시하고 있는 그런 소비 행위들을 볼 때, 패턴들이 있죠. 어떻게. 정말 비싼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정판으로 가. 한정판으로 가서, 세상에 20벌밖에 없대. 오이? 거기를 해서, 근데 난 비슷한 걸 봤다. 그러면 찢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싫은 거야. 내가 샀던 게 왜 저기 있어. 그거 싫어.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골동품 또는 미술품으로 가는 거죠. 저 작가가 그린 저 그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전부 다 가짜고 내 건 진짜야. 이런 거죠.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 유행 따라 가는 것들. 밴드웨건. 뒤에 쫓아다니는 거죠. 이것들 보게 되면 독립성이라는 얘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느냐? 사회 전체적인 그러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럼 이 사람 얘기는 틀렸네? 여기에 변수가 몇 개가 더 들어가야지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게 더 들어가게 되면 이 소비라는 것이 안정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너의 가처분 소득이 낮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걸 쓴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소비를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가 안정적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거죠. 시간에 따라서 가역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하죠. 틀렸습니다. 사람들 사는 것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식으로 소비를 합니까? 이렇게 소비를 늘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소득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소비가. 물론 나도 어릴 때 짜장면을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놀랍죠? 근데 짜장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었죠. 라면을 먹던 시절이 있었죠. 라면에 공깃밥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설렁탕을 먹고, 그러다가 냉면을 먹고 나서부터, 음식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이러던 사람들이 만약에 소득이 다시 줄었다고 해서 다시 짜장면으로 갈 수가 있느냐? 절대 못 가요. 짜장면? 절대 안 먹어요. 남들이 먹자고 오로지 짜장면만 파는 집을 날 데려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죠. 가끔가다 먹을 때도 있어요. 애들이 먹고 있는데 옛 추억이 생각나는 거죠. 나도 조만할 때 먹었었는데. 추억의 음식. 여러분들 추억의 음식 뭐 이런 거 가지고 히트치는 상품들 많이 보죠? 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소득이 다시 준다고 해서 소비가 그대로 요선을 따라서 오는 가역적인 게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려보게 되면 톱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톱니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톱니 효과. 여러분들도 그런 거 혹시 느껴보지 않아요? 내가 소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던 것이 지금은 유치하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안 쓰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분명 있을걸요? 아니야? 정말 소득이 줄어본 적이 없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계속 줄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야 제일 좋죠. 그래서 이 상대 소득 가설을 보면 케인즈의 독립성과 가역성을 지금에 반대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펼치면서 케인즈의 소비 이론을 지금 틀렸다, 아니다, 변수가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비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죠. 케인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비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금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했다가 소득이 다시 감소할 때 그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소비의 감소량이 굉장히 크겠지만 소비의 감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작게 나타나요. 이만큼은 작아요. 그죠? 소비의 감소량이.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비의 변동폭이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톱니 효과에 따르면. 그래서 소비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소비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잘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갖추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해라 이런 얘기죠.